교도소 벽에 새겨놓은 숫자입니다. 출소하면 죽일 사람의 목표 숫자. 1000명이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몇천 명.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출소했어요. 우리 사회가 그를 풀어줬어요. 정가 14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영철이 왜 그런 인간이 됐느냐가 아니에요. 왜 우리 사회가 막지를 못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의 팔자에 이미 답이 있었어. 이미 그 답이 어떻게 쓰여 있었느냐. 2004년 7월 새벽 2시 서울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뒷번호 5843.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성을 불러낸 다음 돌아오지 않게 한 사람. 그를 먼저 알아챈 건 경찰이 아니었어요. 성매매 업주 포주였어요. 연락이 두절되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그 업소 사장이 장부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해요. 사라진 여성들의 기록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전화번호 뒷자리 5843. 사장은 직접 나섰어요. 업소 여성들한테 이 번호가 뜨면 바로 연락하라고. 그리고 7월 15일 새벽 신촌에서 그 번호가 떴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찾아낸 그 남자. 강렬히 저항하면서 뭔가를 입에 우겨 넣으려고 했어요. 성매매 업소 전단지였어요. 증거를 삼키려 했던 거죠. 결국 잡혔어요. 그리고 그 남자 소지품에서 나온 것 중에 지갑에 달린 액세서리 하나, 여성용 팔찌. 환가시장에서 1000원에 샀어요.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1000원짜리 팔찌를 지갑에 달고 다니는 남자. 한 번 더 생각해봐.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흐릿한 CCTV 뒷모습만 찍힌 사진. 그 사진을 보자마자 유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시간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잠시 후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어요. 유영철이 쓴 것들 숫자 6개, 장소 6곳. 신사동 2명, 구기동 3명, 삼성동 1명, 해화동 2명, 서강대 뒷산 1명, 봉온사 근처 10여 명. 경찰도 몰랐던 살인들이 그 종이 위에 쏟아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가 14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절도와 폭력,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까지. 사회는 그를 14번이나 풀어줬어요. 저는 지금부터 유영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뉴스에서도 책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2003년에 서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사람의 기운을 먼저 봐야 했어요. 이건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어요. 소름 끼치도록. 무토일간 진토 위에 앉아 있어요. 백호살, 괴강살. 이 두 살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드물어요. 그리고 드문 만큼 기운이 보통이 아니에요. 백호살은 기운을 맹렬하고 파괴적이게 만들면서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꺾이지 않아요. 괴강살은 예리하고 냉철해요. 타협을 몰라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거기에 년주, 월주 모두 금토기운. 전체 구조가 토와 금으로 꽉 차 있었어요. 비겁, 즉 자아 에너지. 이 극도로 강하고 관성은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구조. 쉽게 말하면요, 나가 너무 강한데 그 나를 잡아줄 힘이 없었던 거죠. 비겁이 강한 사람은 보통 식상으로 흘러요. 표현, 기술, 창의력, 장사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나가면 자기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비슷한 구조의 사주에서 식당을 하거나 기술로 성공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10대 초반 대운에서는 재성과 인성의 흐름도 있었어요. 인성이 들어오면 배움의 길이 열리고 재성이 들어오면 욕망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게 될 줄 알아요. 다른 환경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팔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전부 다 금토판이라 인성과 식상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배움도 막히고 표현도 막히고 에너지가 갈 곳을 잃어요. 비겁끼리 부딪히고 재성마저
비겁에게 깎여나가는 구조.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자기만 옳다는 고집, 그리고 폭력적인 해소 방식, 거기에 폭력적인 아버지, 가난, 반복되는 수감, 이혼. 팔자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 환경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팔자의 악순환. 내가 왜, 나만. 우리가 멈춰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전과 14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수감 중 이혼당하면서 나가면 다 죽이겠다고 했던 말들. 수감 동기들이 봤대요. 병실 벽에 숫자를 새기는 걸. 근데 그 사람이 출소했어요. 왜요? 형기를 채웠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절차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보호관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위험인물 관리 시스템이 없었어요. 재범 방지 프로그램 당시엔 사실 없었어요. 유영철이 출소하던 날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뭘 할지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일 뒤 70대 노 교수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서 살해됐어요. 처음 4건의 살인이 있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과학수사팀이 발견했어요. 동일한 족적, 유사한 흉기, 인쇄 가능성. 그래서 경찰이 한 건 CCTV 뒷모습 사진을 공개 수배. 앞모습이 아니에요. 뒷모습이에요. 흐릿한 사진 한 장.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유영철이 범행을 멈췄어요. 무려 118일 동안. 그리고 118일 뒤 그는 전략을 바꿨어요. 부유층 주택 침입 대신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 원룸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CCTV에 찍힐 일이 없어요. 도망가도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11명의 여성이 더 죽었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유영철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타겟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사라진 걸 먼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포주였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지점이에요. 저는 이 118일 너무 마음에 걸려요. 팔자로 보면 이 시기는 유영철이 안으로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던 시간이에요. 겉으로는 행동이 멈췄지만 내면에서 계산하고 있었죠. 비겁이 강한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 터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렬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섭게 본 건 따로 있었어요. 26세. 이 사람 인생에 불이 붙은 지점. 개미대운이 들어왔어요. 26년부터 2005년 딱 그 구간이었죠. 개미대운에서 토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비견, 공망까지 겹쳐요. 공망이라는 건 그 기운이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구멍 같은 거죠. 나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공허함이에요. 이미 비겁이 강해서 나만 강해야 산다는 생존 본능이 새겨진 사람이었는데 26세에 그 공허함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34에서 35세 개미년. 대운의 정점에서 그 불이 사람을 향해 현실로 터져버린 구간으로 들어서요. 미토가 다시 토를 도와서 토가 극도로 왕성해지고 물이 그 토를 극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폭발력을 키운 꼴이 돼요. 물이 어느 정도 토를 극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이 시기가 대운, 세운, 월운에서 전부 겹친 팔자가 만든 시한폭탄의 기폭 시점이에요. 실제로 2003년 9월 출소, 13일 뒤 첫 살인, 2004년 11명 추가 살해. 개미년 34에서 35세 딱 그 자리예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악마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극강한 토와 금이 만들어낸 약하면 죽는다는 생존 공포가 26세 개미대운에서 뒤틀리기 시작해 34살 개미년에서 중첩이 되면서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인간이 이런 구조를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버텨야 한다면 누구라도 휘청거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건 그 사람이에요. 팔자가 밀어붙여도 선택은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유영철이 잡힌 뒤 프로파일러 면담이 시작됐어요. 면담 후 차 안에서 그는 한동안 운전을 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과연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유영철은 면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서 시신이라도 내 침대에 누워 있었으면 좋을 만큼 고독했다. 자기 연민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쌍둥이 여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유영철은 자기 삶의 모든 비참함을 남의 탓으로 돌렸어요. 이혼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난했던 건 불충 때문이고 모든 게 사회 때문이고 신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고 모든 게 남 탓이었던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외부로 돌려버리는 거. 유영철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 집행된 건 1997년. 지금 57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옳고 그르냐는 오늘 제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거는 말하고 싶어요. 피해자의 남동생이 현장 검증 당일 소리쳤어요.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봐. 내가 혼내줄게. 그 남동생도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족을 이런 식으로 잃었다는 걸 감당해내지 못해서. 이게 유영철이 남긴 사건들이에요. 20명의 사망자. 그리고 그 뒤에 줄줄이 이어진 피해자 가족들의 무너짐. 사이코패스 한 명이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이코패스를 14번이나 걸러내지 못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 주변에도 자신을 갉아먹고 드러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주변을 한 번씩 살펴보는 마음의 여유 한 번씩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팔자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팔자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팔자를 받아줄 사회가 있었다면 그 종이에 쓰여진 쏟아져 내리는 숫자들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야기 소름 끼치기도 무섭기도 했죠. 이 이야기는 무거워야 해요. 이 무거움을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